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의 핵심 요직 중 상당수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창의적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든 인적 구성이라며 단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 등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성별을 마음먹은 대로 선택해서 태어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간단한 화학 처리로 정자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안전성 문제 외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나눠봅니다. 콩코드 오류란 콩코드 여객기의 실패 사례에서 유래된 말로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지만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잘못된 걸 알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콩코드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원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단장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 핵심 요직 중 상당수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이 연구단은 4개 연구그룹과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단장 본인이 그룹 리더를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그룹 리더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제자입니다. 팀 리더 3명 가운데도 1명은 친분이 있는 사이고 1명은 제자입니다. 연구단 내 주요 부직 7개 가운데 단장 본인과 관련자가 4자리씩이나 꿰차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팀 리더의 부인까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IBS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극히 이례적인 인적 구성이라며 꼬집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발전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는데 인맥 등으로 얽힌 편협한 인적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연구그룹 출신들이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긴밀하게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치열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라도 다 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 단기간 일정 수준, 성과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가 IBS에 기대하는 수준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단이 단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막상 문제가 생겨도 단장의 의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단장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 혹은 그룹 리더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적으로 그 향후 나가서도 이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채용부터 연구비 집행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IBS 단장들. 이들의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면 비리는 싹틀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즉 경제 보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집니다. 헬멧에 달린 고화질 카메라가 선수의 시선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은 5G 망을 타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초고화질로 곧바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통신 표준 필수 특허는 다름 아닌 국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기업이 5G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5G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승인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5G 장비 분야도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순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미 일본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IT 분야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업체들과 경합 중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이제 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술은 그런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산업은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국가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가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참석 기관장들은 각 기술 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 산업과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원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사업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책의 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기존 1년 최대 1억 원이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독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곳을 선정해 지원을 안정화할 방침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조사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한국인 최초의 특허권자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애국지사 정인호 선생입니다. 특허를 통해 일본에 빼앗길 뻔한 재산권을 지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충원 묘비에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상징물이 붙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인호 애국지사 묘소입니다. 선생은 갓에서 착안한 말총 모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베껴 모조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는 일본을 상대로 모자 지적재산권을 지킨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모자 성공을 바탕으로 핸드백과 셔츠 등 말총으로 만든 제품들을 만들어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가 독립운동가 끼니를 챙기는 쌀이 되었고 생명을 지키는 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이런 날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딱 특허권을 내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사실이 일본에 발각되면서 5년간 옥고를 치렀지만 선생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지재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재권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로 그 자금이 불쏘시개로 쓰였다. 나라를 빼앗긴 뒤 많은 이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조국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정인호 선생처럼 더 많은 사람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족기업을 키웠고 힘을 합쳐 일본과 싸웠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이에게 구성 성분이 제조 판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세포가 담긴 2핵으로 이루어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핵의 형질 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투여 환자에게 장기 추적 조사 진행 사항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서울에서 참석 의사를 밝힌 환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 환자들은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인보사 때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배상은 어느 수준일지, 향후 실손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등 다양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인보사 투여 후 이상 반응 발생 등을 확인하는 15년 장기 추적 조사에 등록한 환자 수는 현재 2,170명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는 10월까지 환자 등록을 마친 후 20개에서 30개의 거점 병원을 지정해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 과학계를 술렁이게 할 만한 논문이 한 편 발표됐는데요. 바로 동물의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일본 히로시마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연구팀은 실험 쥐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해봤는데 80% 이상의 정확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뭐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인 것과 동시에 윤리적으로 만만치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술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 건가요? 네,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거에 사람들이 더 놀라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험관에다가 배양액과 수컷의 정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화학물질을 추가하면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정자가 두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빠르게 움직이는 정자, 그러니까 이 배양액에서 좀 위로 뜨는 정자를 가지고 이 암컷의 난자에 수정을 시키면요. 수컷이 태어났다고 하고요. 또 운동성이 좀 작아서 배양액의 아래로 가라앉은 정자로 이 수정을 한 경우에는 암컷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일본 연구팀이 실험 쥐에다가 직접 실험을 했는데 이 배양액 위에 떠 있는 정자를 난자에 수정했을 때 이 태어난 새끼가 83%가 수컷이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배양액 밑에 있는 정자로 수정을 했을 때 81%가 이 암컷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화학 처리로 정자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간단한 방식이라서 놀라운 것 같은데 원리가 뭘까요? 네, 그 수정란이라고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수정란이 있는데요. 이때 이 수정란의 성별을 결정짓는 게 이 아빠에서 온 정자입니다. 정자 속에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이 1개가 X 염색체면은 여자 수정란, 그리고 또 이 1개가 Y면은 남자 수정란이 되는 건데요. 이 X 염색체는 2,000여 개 유전자를 가진 큰 염색체고요. 또 Y는 이 80여 개밖에 없는 작은 염색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의 활성도가 당연히 다르고 또 만드는 물질도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다른 점을 이전에는 과학계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졌든 Y 염색체를 가졌든 이 외형으로 구별을 할 수 없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에서 이 X 염색체 정자만 만들 수 있고 또 Y 염색체를 가진 정자는 만들 수가 없는 단백질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단백질이 어떤 화학약품에 반응을 했겠군요. 어떤 단백질인가요? 톨 유사 단백질이라고 TLR 단백질인데요. 이 여기 TLR 단백질 두 종류가 여기 해당을 합니다. 하나인 TLR7은요, 정자의 꼬리에 있고요. 또 꼬리에 발현이 되고 또 나머지 하나인 TLR8은요, 정자 몸통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일본 연구팀은요, 이 TLR 단백질을 자극하는 물질을 찾았다고 하고요. 이 TLR이 그 물질의 자극을 받으면은 정자 운동성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추정하기로는 이 때문에 움직이는 데 드는 에너지 양이 차이가 나게 돼서 이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용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고 합니다. 느려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X 정자는 시험관 속에서 가라앉게 된 건고요. Y 정자는 수명을 계속하면서 수영을 계속하면서 떠 있었던 겁니다. 네. 놀랍게도 이 화학 물질은 운동성 말고 이 수정 능력이나 생존하는 능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약물을 제거하고 나면요, 바로 운동 능력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X정자와 Y정자의 차이점이 TLR 단백질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구별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듣고 나니까 좀 그럴듯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종전에는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전에는 그 소의 암수 선택하는데 네.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아, 소요? 네, 그때는 이 정자의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아주 약간 차이 나는 이 DNA 양으로 판별하는 방법을 썼었는데요. 이 경우는 아주 비싼 장비가 필요했고요. 또 정자 하나하나에 레이저를 비춰야 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정자 기능이 떨어지고 또 정자 DNA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DNA가 파괴가 되면 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밖에 사람에게 사용되어 오던 기술도 있는데요. 선택 임신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자가 아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이 수정란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수정란의 유전자를 조사해서 어느 성별일지를 알아내고 또 그중에 선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별만을 이 수정란을 이 여자 몸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이나 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이고요. 국내에서는 금지된 시술입니다. 아, 이런 시술이 있긴 있었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기술이 이 사람에게 상용화가 될 것이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네, 외국 연구진의 그 말들을 보면요. 네.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의 제임스 터너라는 과학자는요. 이 기존의 정자의 종류에 따른 단백질 등의 구성물질이 완벽히 동일하다고 믿어져 왔는데 그 법칙을 이번 연구가 깨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술을 어딘가에 실제 적용하기 전에 왜 이런 단백질이 다르게 나타나냐 이것을 밝혀내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서도 이런 차이점이 똑같이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앨런 페이시라고 영국 셰필드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가 이 정자세포가 우리가 알아왔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다른 동물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될지 이것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내 과학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실험의 일부고 이거보다 1000배 많은 실험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지. 가능성 중에 하나고 사람한테는 또 엄청나게 다른 복잡한 가능성이 있죠. 이 쥐뿐만 아니라 가축 돼지에도 이미 이 기술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성별 선택에 이 윤리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정말 만약에 이 기술이 다른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밝혀지고 나중에 안전성까지 검증이 만약에 된다면요. 수정란을 착상을 시키거나 아예 선별된 정자만을 암컷의 이 몸에 넣는 방법으로 성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과학계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검증 단계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분명히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터 앨리스 켄트대 교수가 이 기술이 쥐에게서는 신뢰할 만한 검증을 거친 실험이라고는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번 논문에 대해서요. 이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발견이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궁금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TRL 유전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실험쥐들이 실험실에서는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들은 왜 성별이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 TLR이 X와 Y 염색체 전부에 있도록 이 돌연변이를 만든 쥐들도 실험실들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도 성별에 이상이 없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운동성에 따라서 배양액 속에 이 정자가 나눠지는 양상을 일본 연구팀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거든요, 논문에. 네.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다시 재현해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이 참 과학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연구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소식이 있으면 과학본식에서 또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열 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확인된 포항 지진 이후 여진 발생은 줄었고 지열 발전을 위해 뚫었던 지열정의 지하수 수위도 회복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열 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는 포항시청에서 시민을 초청해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후 한 달에 2,400회 이르던 여진은 현재 30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이후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진의 진원지 분포가 본진 진원지에서 남서 방향으로 5에서 6km 정도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뚫었던 두 개의 지열정의 지하수 수위차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지열정 가운데 하나의 지하수 수위가 지표에서 760m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680m까지 올라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두 지열정 사이의 수위차가 600m에 달해 실시간 관측이 필요하다고 TF는 분석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조합을 만드는 강원형 일자리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최대 350kg 적재할 수 있는 배달용인데 좁은 골목길을 다닐 수 있어 오토바이와 1톤 화물차 사이 틈새 시장을 대체할 맞춤형 모델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고 소비자 부담 가격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됐습니다. 전기차를 만든 건 강원도 횡성에 입주한 중소기업, 이른바 강원형 일자리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합니다. 대기업 중심인 경북구미나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강원형 일자리는 여러 중소기업이 개방형 조합을 만들어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 2,000명 고용이 목표고 참여기업 모두가 이익과 손해를 공유합니다. 자치단체 지원 약속을 담은 노사 민관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같이 들어가고 R&D, 특히 R&D 부분을 강원도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경북 구미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 신소재 사업인데 임금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투자에 맞춰 자금이나 교통, 주거 등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역 일자리 선정과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재정, 금융, 세제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조합하여 물론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착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과 예산 지원은 논란입니다. 여기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고용 형태를 둘러싼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 부문에서 마의 25% 벽을 넘었습니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는 태양전지 최고 효율 차트를 발표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서장원 박사팀과 MIT 모운지 바윈디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기록한 25.2%가 페로브스카이트 부문 세계 최고 광전환 변환 효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4월 중국과학원의 23.7% 기록을 제치고 세계 최고 효율 24.2%를 기록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1% 이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염증성 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팀은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건선 환자의 연도별 염증성 장 질환 유병률은 2011년 168명에서 2015년 205명으로 증가했으며 정상인의 유병률보다 해마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건선이 심할수록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건선이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 염증 질환인 만큼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내 염증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9살 이하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간접 흡연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노출을 가장 자주 겪는다고 답했으며 아파트 베란다와 복도, 계단이 4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PC방이나 당구장에서 간접 흡연을 자주 경험한다는 사람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 가운데 금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 정책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 강화와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약 4주간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일을 진행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지 않아도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심리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콩코드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콩코드 하면 사실 여객기잖아요. 네네. 뭔지 알겠는데 콩코드 오류하면 좀 낯섭니다.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콩코드 회사가 실패했던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간단하군요. 예.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들인 게 얼만데 이러고 했다 결국은 훨씬 경제적 피해를 더 봤다. 예. 경제적으로는 매몰 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비용이 들어가서 또 매몰이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 콩코드 비행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합작을 해서 만든 비행기인데요. 초음속 비행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평균 8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마하 2의 네. 속도로 가기 때문에 3시간 반이면 출발을 했어요. 네. 이게 엄청나죠. 네. 대신에 비용은 보통 비행기의 3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15배요. 네. 사실 이제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때. 네, 네. 뭐 석유 파동도 있고 경제 공황도 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타게 된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사람이 많이 안 타는데 유지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네.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네. 웬만하면 접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최초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이걸 네. 접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76년에 상업 비행이 시작되는데 네. 27년이 지난 2003년에 운행이 이제 중단됐는데요. 그때까지 무려 19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조가 넘어요. 네. 와. 예, 엄청난 돈이 투자가 네. 된 거죠. 근데 네, 그 네.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2000년도에 이게 이제 뭐 비행기에서 금속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타이어 펑크를 내고 그 연료통을 통과해갖고 결국은 사고가 109명이 났죠. 사고 나서 예. 폭발 사고로 109명이 전원 사망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몰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최초의 음속 비행기 물론 그전에 딴 것도 있었지만 상용화된 음속 네. 비행기가 이제 사라지게 돼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아, 박물관에 있군요. 네. 나 이런 콩코드 오류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 이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예, 많군요. 정도로 심각한데 예.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관계가 분명히 폭력적인 걸 알고 이게 전망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도 집착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네. 콩코드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동안 투입됐던 어떤 관계 시간을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전망이 없으면서 계속 매몰되는 거죠 관계에.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가 보면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잘 못하지만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투자하면?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바꿀 수 없는데. 잘 안 바뀌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중단하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시간과 네. 나의 어떤 결정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네네네. 예, 사실 필름이요? 디지털 카메라 네. 되기 전에는 코닥 필름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네. 정말 그 자체가 시장을 다 석권할 정도로 네. 이랬는데 문제는 거기에 안 주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계속 그걸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네. 상당히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콩코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참 이 개인의 사례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앵커는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근데 뭐 1년, 2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 좀 더 공부를 하다가 지금 포기하고 이 직업을 뭐 가졌습니다. 남았지 않을까? 공부하신 거 남아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직업이랑 완전 다른 거였어가지고 네. 그게 콩코드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있으시나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재미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너무 재미없는데 들인 돈이 아까워서 결국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네. 것도 하나의 콩코드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콩코드 오류를 하는 어떤 심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포기하면 내가 네. 처음에 했던 결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다. 하지만 항상 좋지 않으란 법이 있느냐. 뭔가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박도 그렇잖아요. 네. 뭐 계속 잃었으니까 이번엔 따겠지. 그런 걸 부르는 반복되면서. 말이 도박사의 오류잖아요. 네. 확률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건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잃었으니까 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하다가 도박판에서 계속 다 잃게 되는 거죠. 네. 그거가. 네. 그 사회심리학자인 켈리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특정한 관계에 이미 자원을 투자하고 나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네. 관계가 계속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서로 안 맞는데도 오랫동안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지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다음번 누굴 만났을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될 경우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보니까 콩코드 오류처럼 지금까지 투자한 게 좀 아까워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적 피해가 생기겠죠. 네. 일단 당연히 투자 대비 이익이 지금 없는데 네. 하루하루 더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관계 같은 경우도 데이트 폭력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계가 집착하고 계속 이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범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까지 네.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콩코드 오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네. 자, 확증 편향이 클수록 콩코드 오류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네. 싶은 것만 믿는다. 예. 이게 확증 편향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일종의 심리적 편견이나 편향 같은 거잖아요. 그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개념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만 계속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편견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있으면 콩코드 오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죠. 계속 그쪽으로만 좋은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확증 편향 자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니까. 네. 콩코드 오류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관계가 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콩코드 오류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지만 혹시 이걸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경제적 피해를 안 당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물론 앞을 예측해 세우지만 목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목표는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목표를 재조정할 것인가 시점이 중요한데 투자 대비 어떤 이익의 비율이 낮아지는 시점이 왔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반드시 재점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만 계속 생각하면 계속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니까 이때는 제3자나 또는 컨설턴트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투자한 거 아까는 계속 말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승화시키는 태도가 필요하지 한 번 한 걸 계속 붙잡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늘 콩코드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생소한 표현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자주 부딪힐 일인 것 같습니다. 그쵸. 때로는 뭐 현실 인정, 빠른 포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2025년까지 시속 2,4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여객기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2시간 30분 안에 날아갈 수 있는 속도인데요. 네, 보잉은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에서 LA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는 여객기를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비용과 안전 그리고 대기 오염 문제까지 걱정이 많은데요. 제2의 콩코드 오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